안녕하십니까. 김상범의 풍수이야기의 김상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풍수지리의 역사와 사찰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테마풍수, 사찰풍수로서 화엄사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엄사찰은 통일신라 때서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삼국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 통일신라가 있었고, 그 다음 고려가 있다고 보면, 삼국시대 신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BC 57년에 만들어져서 통일이 668년에 되고, 그 다음 고려가 918년에 만들어지게 돼요. 그랬을 때 668년 요때서부터 한 120년간 이제 화엄종이라고 하는 것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다? 의상대사예요. 원효대사랑 같이 나타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의상대사가 이제 화엄종을 만드시고 번성을 시키게 되는데, 이 의상대사가 만드신 절들이 또 뭡니까? 제일 첫 번째로 낙산사예요.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낙산사가 671년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 봉정사가 672년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부석사가 676년에 만들어지면서 통일이 되자마자 곧 3년, 4년, 8년 정도 있다가 바로 만들어진 사찰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사찰들의 의상대사가 또 혼자 다 만드신 건 아니고 120년 아닙니까? 뭐 의상대사가 120년 이상을 더 사신 것도 아니실 거고, 그래서 중요한 곳곳에, 경주에는 불국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주 토함산에는 불국사도 있고, 그 다음 팔공산에는 동화사도 있었고, 그 다음 계룡산에는 갑사도 있었고, 그 다음 태백산에는 부석사도 있었고, 지리산 쪽에는 화엄사도 있었고, 지리산에는 화엄사도 있었고, 그 다음 부산 쪽에는 금정산에 범어사도 있었고, 옥천사도 있었고, 그 다음 청담사도 있었고, 보원사, 기타 등등이 이제 쭉 많다 해서 10개 정도가 된다 해서 화엄 10차리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때 이 의상대사의 이 화엄종은 통일신라와 어떻게 이제 갑자기 이제 번성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화엄종은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느냐 하면, 일즉다 다즉일이라고 하는, 그 다음 만법귀일이라고 하는, 하나가 곧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은 곧 하나로 돌아온다. 그리고 모든 것은, 모든 법은 하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제 불교가 화엄종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통일신라, 삼국에서 나누어져 가지고 이제 지방이 막 흩어져 있고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인데, 그런 정리가 안 된 것들을 이 화엄종이 만법귀일, 그 다음에 일즉다 다즉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통합을 시키게 돼요. 자, 그러면 나라가 커졌습니다. 나라가 요만했던 신라가 이제 이만하게 커졌어요. 통일신라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는 이쪽에 지방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잘 다스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이 강력한 중앙집권이 필요한 거예요. 강력한 중앙집권이 뭐다? 하나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우리 바운더리 안에 다 들어와서 우리의 통치하에 들어오너라 하는 정치적인 목적과 부합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은 이것들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화려한 불교, 귀족 불교가 되고 왕실 불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엔 또 어떻게 됩니까? 고이면 썩죠. 모든 것은 고이면 썩어요.
고이면 썩는다. 나중에 통일신라 후반대쯤 들어가가지고 이제 화엄종도 왕실과 결탁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일어나는 게 누구다? 아, 자꾸 귀족 불교의 왕실 분교로 가니까는 자꾸 누구는 잊어버려요? 아, 대중들의 신임들은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지방들의 강력한 중앙 집권 때문에 지방 호족들을 자꾸 누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반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화엄종이 갈수록 이론적인 부분에 빠지게 되고 왕실과 결탁을 하게 되니까 이 스님들 중에 화엄종을 배웠던 스님들 중에 이것에 대해서는 비판 의식이 들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던 분들이 당나라로 공부를 하러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스님들이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배워오신 게 뭐다? 아, 또 다른 선종을 배워오게 됩니다. 귀족 불교가 아닌 대중적인 불교로서 이제 본인이 직접 깨달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종 불교를 갖고 들어오면서 지방 호족들과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화엄종에게 세력을 대항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통일신라에 있어서 이 화엄종은 왕권을 강력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사찰들은 어떻다? 전부 다 대규모예요. 왕실의 힘을 받으니까 재정적으로 튼튼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좋은 데는 다 먼저 왕실에서 밀어주니까는 선점을 하고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화엄사찰들, 지금 남아있는 화엄사찰들을 보면은 전부 다 규모가 크고 전각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꿋꿋하게 큰 사찰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상대사가 지었다고도 하고 그의 제자가 지었다라고 하는 이제 봉정사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의상은 낙산사를 짓고 그 다음 봉정사를 짓고 그 다음 부석사를 짓게 되는데, 이것이 1년에 풍수적으로 보면은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이 봉정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봉정사는 일단 먼저 풍수적으로 형국이 어떻느냐, 어떤 모양의 산 모양을 갖고 있느냐 하면 봉황이 둥지로 감싸고 있는 봉소형이 됩니다. 봉소형. 그럼 봉황이니까는 어떻습니까? 새의 몸뚱아리를 갖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둥지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품고 있어야 되는 모양새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산을 보면서 저런 걸 봉소형이라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아시면 돼요.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아주 전형적인 봉황의 기세와 모양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봉정사를 한번 가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봉정사입니다. 여기가 봉정사고, 그 다음 이 밑에가 매표소예요. 이렇게 이 매표소에서 바로 표를 끊고 가시지 마시고 앞산 쪽으로 다시 나오셔가지고 한번 봉정사가 어떻게 생겼는가, 뒷산이랑 그 다음 양쪽에 날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이쪽으로 오셔서, 제가 사진 찍은 자리 쪽으로 올라오셔서 한번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표를 끊고 들어가서 봉정사를 보시면 그게 바로 풍수공부예요. 풍수공부를 여기서 제가 이렇게 보십시오, 그대로 그 자리 가서 그렇게 보시면 눈이 자꾸 풍수적인 시각으로서 접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봉황이 둥지를 틀고 있다, 그런 형국이다, 산 모양이다. 그럼 여기에는 봉황이 그러니까 머물고 있다, 봉황이 머무는 자리다 해서 봉정사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봉정사입니다. 자, 이제 봉황 새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새가 어떻게 이러고 감싸고 있고
머리를 향하고 있는 듯한, 봉정사를 향해서 머리를 향하고 있는 듯하게 생각을 하시고, 아, 저런 걸 봉황이라 생각을 하시고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봉정사입니다. 그 다음 뒤에가 새의 몸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부분이 새의 몸통이고, 불뚝 산 능선이 불뚝 하면서 우람하게 이 뒷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 새 중에서도 기새가 있는 새겠구나, 봉황에 가깝겠구나 하면서 이쪽으로 쭉 좌청룡에 해당하는 것을 날개로 보고, 그 다음 우백호 쪽으로 해당되는 것을 또 우측 날개로 봐서 큰 새가, 등치 있는 큰 새가 이러고 날개를 완전히 감싸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봉황 주둥아리 앞에 이제 봉정사가 입지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진은 좀 더 가까이 몸통 쪽을 찍은 것입니다. 자, 여기가 봉정사고 뒷산이 이제 새의 몸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쭉 내려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새의 봉황 머리가 돼서 앞쪽 주둥아리 있는 쪽에 봉정사가 입지한 것입니다. 조금 더 당겨 보겠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자, 봉황의 몸통이 뒤에 있고요. 그 다음 목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주둥아리가 어떻게 내려옵니까? 이러고 가을지자루 형상으로 내려오면서 아주 기세 있게 내려오고, 이 부분이 머리가 되죠. 그리고 머리 앞부분에 이러고 봉정사가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산이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오면 좋다? 일직선으로 산줄기에서 일직선으로 쭉 내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방금 사진과 같이 산이 있는데 산줄기가 갈지자로 치고 내려오는 거, 거물현자로 치고 내려오는 거 좋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아, 산줄기가 살아있는 듯이 보이는구나. 그것을 생령이란단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새의 몸통 있는 데서부터 이러고 갈지자로 쭉쭉쭉 치고 내려오면서부터 여기서부터는 새의 머리에서부터는 이제 쭉 부드럽게 만들어져서 봉정사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봉정사를 가시면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은 제가 뒷산을 보여드렸죠. 봉정사의 뒷산을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봉정사 안으로 들어가셔서 또 하나 보실 게 다음 사진을 보면 앞산이에요. 자, 이 앞산은 풍수에서 용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전주작이라고 했죠. 자, 뒤에 봉황산이 이러고 나와가지고 새의 머리가 만들어져서 이제 큰 날개를 감싸고 있어요. 근데 이 앞에 작은 산이 이게 전주작산이에요. 근데 이 전주작은 어떤 모양과 같으면 좋다 했습니까? 앞산의 모양은 우리 터에서 봤을 때 새의 모양과 같이 날개를 피고 머리를, 주둥아리를 향해서 우리 쪽을, 혈터를 바라보고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산이 이 앞산이에요, 또. 그럼 이 앞산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 바로 봉정사에 있더란 얘기예요. 자, 앞산을 보면, 전주작을 보면 양쪽으로 날개를 펼치고, 그 다음 이 앞쪽으로 또 이 앞줄기도 갈지자로 흔들리면서 고개를 틀면서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봉정사를 갔었을 때는 반드시 뒷산을 한번, 매표소 끊기 전에 뒷산을 한번 이쪽으로 와서 뒷산 한번 보시고 또 누각에 들어가서 앞산을 보시면 된다 하겠습니다. 부산의 금정산에 있는 범어사입니다. 여기도 의상이 창건했다고 하는 설을 갖고 있는데, 자, 금정산 범어사입니다. 금정산 이제 범어사예요. 자, 그럼 여기가 왜 금정이죠? 부산 사람들은 압니다. 뭐가 있어서? 금샘이 있어서. 그죠? 자, 그러면 샘이 있습니다. 우물샘. 어디에? 금정산 거의 이제 꼭대기 조금 바로 밑에, 고당봉 밑에. 그 다음 여기 물고기가 있습니다. 자, 물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근데 마침 범어사의 형국을 보니까 어떻더라? 배가 떠나가려고 하는
행주형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그리고 지나가는 배도 있더라, 떠나려고 하는 배도 있더라 해서 이 세 개가 뭉쳐서 행주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금정산 거의 꼭대기에 바로 밑에 있는 금샘입니다. 마르지도 않는다고 하는 금샘입니다. 거의 10여 년 전까지는 이제 어디 있는지 찾질 못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찾아져 가지고 이제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금샘이 됐습니다. 자, 이 사진이 범어사를 계명봉에서 내려다본 이제 범어사입니다. 이 범어사 역시 이제 일주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일주문입니다. 보통 일주문이라고 하면 보통 기둥 두 개에 이제 지붕을 올려놓은 것이 일반적인 일주문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돼 있다? 기둥이 총 4개에 크게 올려놨어요. 근데 이 기둥을 크게 올려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돌들을 이렇게 또 받쳐놨죠. 옆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일주문들의 측면이에요. 어느 절을 가나 또 일주문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옆면들을 보면 일주문 형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옆으로. 그리고 위에가 엄청 커요. 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계속 보면 이 윗부분이 엄청 크고 밑에 부분이 아주 가느다랗게 우산을 쓰고 있는 것처럼 일주문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많이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제일 안정된 구조는 어떤 구조입니까? 안 무너지는 구조, 집중해서 제일 안 무너지는 구조. 이렇게 된 구조가 제일 안 무너질 수 있는 구조죠. 이게 뭐예요? 피라밋이잖아요. 그것도 돌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지금 몇천 년씩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일주문은 전부 다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가장 불안전한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우산 들고 가다가 바람만 조금 불어도 휙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일주문 넘어갔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분명히 아무리 돌이 있든 없든 간에 이게 넘어가기가 쉬운데 이게 우리 조상들은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대체적으로 다들 가보면 뭐가 돼 있다? 안 넘어가는 방법이 뭘까 이거예요. 밑에 뭐 이러고 심는 거 이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절들이 대체적으로 가보면 다 어떻더라? 주변 산세에 의해서 다 감싸져 있어가지고 산줄기에 의해서 감싸져 있어가지고 장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풍이 뭡니까? 감출장자에 바람풍자잖아요. 바람을 감추어준다. 거센 바람으로부터 우리 털을 잘 감싸줘서 숨겨줘서 우리 터가 부드러운 보금자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장풍의 개념이단 말입니다. 일주문서부터는 바로 장풍구역에 들어가서 바람이 거의 그렇게 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일주문을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논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무엇을 보느냐 하면 계단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일주문에서도 봤었을 때도 계단이 좀 휘어져 있었는데 지금 일주문 안에 들어오고 나서도 계단이 휘어져 있어요. 우리 전통 건축물들을 가보면 왕릉도 그렇고 궁궐도 그렇고 사찰도 그렇고 서원도 그렇고 다 길들이 삐뚤삐뚤삐뚤해요. 조금씩 굽어놨어요. 그럼 왜 굽어놨느냐? 자연에는 직선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직선이라는 건 없고 곡선들이 있더라. 그리고 풍수에서 직선은 직류수는 나쁘고 그 다음 곡류수는 좋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배치, 건축물을 올라갈 때도 조금씩 비틀어 놓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올라가다가 비틀려 있고 또 조금씩 비틀어져 있어요. 다음 사진을 보면 자, 범어사 대웅전입니다. 대웅전에서 제가 일직선으로 쭉 이 계단을 아래로 찍었어요. 그랬더니 마당에 있는 돌들이 약간 옆으로 삐딱하게 각이 틀어진 상태로 가 있는 거예요. 일직선으로 찍었는데 이쪽으로 각이 틀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 부분에 이제 돌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
잘 보세요. 요 계단 밑에 여기는 연화문이 요 연꽃무늬 조금만 나와 있어. 반만 나와 있는데 뒤에 가면 뒤에 갈수록 연꽃무늬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미 각도가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 범어사의 대웅전 뒤에 잉입니다. 범어사를 가시면 다른 사찰하고 많이 좀 다른 게 대웅전 뒤에가 바위가 엄청 큰 것들이 이러고 몇 개씩 그냥 수십 개씩 붙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대웅전까지 또는 그 옆에 있는 관음전까지 들어오는 산줄기가 뒤에 부드럽게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고 바위들이 크게 튀어 있다는 소리는 뭐다? 이 범어사에 아주 강한 기운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어사 대웅전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수도하겠다, 참선하겠다고 했을 때는 강력하게 이제 도전의식을 갖고 참선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저렇게 잉이 뒷부분이 돌들이 많고 이랬을 때는 편안하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워낙 강한 기운이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 도량은 수도하고 참선을 하고 정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 터가 됩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면 범어사를 대웅전에서 한번 보시면 자청룡 쪽에는 계명봉이 있는데, 자, 여기에는 자청룡의 원칙이 맞고 우백호의 원칙이 맞아요. 자청룡은 어떠하라 했습니까? 자, 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 왼쪽 팔에 이쪽을 바라봅니다. 왼쪽 팔에 해당하는 산이 자청룡, 우측 팔에 해당하는 손이 우백호입니다. 자, 그러면 범어사 대웅전에서도 좌측 팔에 해당하는 게 이쪽이 계명봉이에요. 자, 계명봉을 보니까는 이렇게 뿔뚝뿔뚝 튀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다 했다고 했습니다. 풍수에서는. 자, 그래서 뿔뚝 튀고 있어서 자청룡으로서 괜찮다. 다음 우백호는 가급적이면 수그리고 있어라. 능선이 완만하라 했습니다. 능선이 완만하게 이러고 가다가 살짝 부드럽게 튀긴 했는데 여기 바위들이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하죠. 이 범어사는 금정산의 샘과 범어사의 물고기와 그리고 떠나려고 하는 배가 이 세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풍수 형국이다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엄사입니다. 화엄사는 화엄정을 개창한 의상대사가 직접 지은 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화엄 10차례 하나로서 지리산, 구례 화엄사에 있죠. 이렇게 지리산 쪽에 있으면서 신라시대 때 전라남도 쪽, 그 다음 경상도 쪽에 포진을 해가지고 다스렸던 커다란 사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화엄사를 들어가더라도 또 뭘 볼 수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리산 화엄사의 일주문입니다. 자, 일주문에서 뒤에 금강문을 한번 보면 일직선으로 찍었는데 문이 어떻게, 이 뒤에 건물은 어디로 가 있다? 이쪽 편으로 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는 A라는 건물과 들어가는 진입로와 뒷건물이 삐뚤어져 있고 또 삐뚤어져 있고 조금씩 틀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좀 전에 범어사와 같이 말입니다. 다음 사진은 또 금강문에서 뒷건물이 또 옆으로 가 있어요. 똑바로 찍었는데도 뒷건물은 어디 가 있다? 이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화엄사 마당으로 가보면 유심히 보시면은 보이고요. 대충 지나가면 또 안 보이는 게 또 이거 부분인데 탑이 두 개가 있어요. 탑이. 근데 이 탑들을 보면 절들을 다니시면서 한번 쭉 유심히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직선으로 쭉 보면은 이게 일직선으로 된 탑들이 거의 없습니다. 직선은 없다 했죠. 건축물 탑들을 두 개를 놓을 때도 하나를 삐딱하게 놓든가 안 그러면 탑이 하나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든가 들어가 있든가 그래요. 어디론가 탑을 두 개를 똑바로 놓은 게 아니고요. 한쪽을 바깥으로 틀든가 뭐 한쪽을 안으로 틀든가 그 다음 조금 나왔든가 들어갔든가 하는 형식으로
꼭 이렇게 돼 있는 절들이 무척 많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일직선으로 앞에 탑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찍었더니 뒷탑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앞으로 튀어나왔고 옆면도 보여요. 일직선으로 안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못 만들 우리 조상들 아니거든요. 충분히 일직선으로도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우리 선조들이 이거 일부러 틀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뒤에가 지리산입니다. 이 지리산이 지금 나무에 가렸으면 안 보이는데 이 지리산의 기세를 받아서 그 다음 여기 화엄사가 입지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화엄종 같은 경우에는 왕과 같이 이제 만들어진 귀족 불교라 해서 왕실 불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뒷배경이 어떻다? 든든한 큰 산 뒷자락들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소백산들을 갖고 있어요. 다음 여기는 각황전입니다. 옛날에는 장육전이라고도 했었는데 그야말로 대웅전 중에 엄청 큰 대웅전이죠. 그죠? 근데 이 안에 기둥들을 보면 얘가 안이 이 건물 안이 완전히 일자로 텄어요. 그냥 1층에서 2층까지 툭 트여가지고 이따만한 이제 기둥 있죠? 기둥들이 원주들이 그냥 저 위에까지 엄청 높게끔 그리고 그렇게 큰 나무들로 쭉 건물들을 지어놨어요. 다음에 들어가시면 절도 하시지만 기둥들을 한번 보세요. 엄청 큽니다. 자, 그럼 이 각항전 뒤에 사진 뒤에 두 산을 한번 보시면은 단정하게 생긴 주산을 또 하나 갖고 있다. 단정하다라는 것보다 이런 산들 또는 이런 산들을 단정하다 그런다. 그 다음 뒤에 잉 부분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각항전 뒤에 잉은 부드럽게 그리고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상균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각항전 옆으로 좀 돌아 올라가 가지고 이제 사사자 3층 석탑을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사사자 3층 석탑입니다. 사사자 3층 석탑까지 내려오는 이 뒤에 잉 말입니다. 여기에도 바위들이 솟구쳐 있고 강하게 내려와요. 산기운이. 그래서 이 뒤에 태식이라는 걸 밟아보면 산줄기가 그냥 이러고 꿈틀꿈틀 하면서 여기 3층 석탑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3층 석탑에 편안한 터 명당자리를 또 딱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국보 45인가 그렇죠? 이 화엄사에 가시면 뭘 보면 된다? 각항전 뒤에 주산을 보시고 그 다음 지리산도 보시고 그 다음 사사자 상습석탑에 올라가셔가지고 태식, 익류 이것도 한번 보시고 밟을 수 있으면 밟아보시는 것도 이렇게 산기운이 이렇게 강하게 내려오는 거구나. 물론 왕릉하고는 좀 달라요. 내려오는 산기운이. 그렇지만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엄사찰에 대해서 역사를 좀 알아보았고 그 다음 화엄사찰의 대표격인 봉정사, 범어사, 그 다음 마지막 화엄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엄사찰에 반대해서 나타난 선종인 구산선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